그러니까 복잡계. 아까는 가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우스의 특징은 아까 위상공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굉장히 조그만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복잡계는 그와 조금 다른 겁니다. 먼저 여기 쓴 대로 완전한 질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완전한 무질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므로 물리학자들은 완전한 무질서를 질서만큼 간단하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은 완전한 질서나 완전한 무질서를 보이지 않고 어중간한 성질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현상 같은, 생명체가 사는 요 시스템인데 이러한 게는 복잡성이 있어 기술하기 까다롭다 그러는데 아까 가우스는 정의했죠. 그죠? 조그만 차이가, 유상공간의 조그만 차이가 지수함적으로 벌어진다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가우스는. 근데 복잡성은 가우스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성을 아직 정의 못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그 성질을 들어서 그 복잡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복잡성이라는 거는 고려하는 계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질서, 그러니까 고정적인 구조, 아주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걸 보기다가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서 카오스에 이르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제일 쉬운 게 물이나 공기 같은 흐름입니다. 천천히 흐를 때는 안정적으로 흘러서 정확하게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떤 속도를 넘어서 버리면 바위 같은 게 있거나 모터보트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소용돌이가 생기면 그때 그건 카오스가 돼요. 그러면 그 카오스가 일어날 그 직전에 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근에서 바로 복잡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걸 복잡계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하나를 그냥 흐르는 물이 복잡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 자체는 단순계로 흐르다가도 속도가 빨라지면 카오스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카오스 단순계에서 카오스로 가기 직전 상태 그게 복잡계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점 부분에서 걔는 복잡한 행동을 보이는데 질서와 카오스의 중간인 이 부분을 보통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는 임계점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 스스로 임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개를 복잡 적응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그 흥미있는 현상들은 복잡 적응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많은 경우에 그 복잡계 이론에서 나오는 복잡계는 복잡 적응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자기를 그 인위적으로 멀리 카오스라든지 그 일어나지 않도록 멀리 떨어놓다 하더라도 개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여 가면서 결국은 카오스가 일어나기 직전 상태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카오스가 일어나기 직전 상태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임계점 부근에 온 건데 그때 그렇게 복잡한 행동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거 처음에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에 아마 그 임계점 부근하고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개 자체가 여러 가지 뭐 번개도 치고 개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생명이 탄생할 만한 최적 조건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체가 없는 시스템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어떤 복잡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잡 적응계라 불러서 사실은 그 복잡계 이론을 한 사람들이 말하는 복잡계는 이 복잡 적응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는 복잡 적응계냐? 인간의 마음도 그럴 거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임계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난번에 제가 많은 사건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그 불교의 육도 윤회하는 3개 육도 중에서 인간계가 제일 그 깨치기 좋다고 그랬는데 바로 인간의 마음이 변덕스럽다고 했잖아요. 그 변덕스럽다는 건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러운 거지만 거꾸로 말하면 변덕스럽게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인간계는 복잡 적응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계의 정의 못한다 그랬죠. 그냥 성질만 나란다는데 많은 구성원으로 이룬 개가 그 구성원의 성질의 행동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복잡성을 보일 때 이 개를 복잡개라 부른다. 이 복잡개는, 그러니까 복잡성이란 복잡하게 얽힌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개가 갖는 특별한 종류의 복잡함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럼 특별한 종류의 복잡함은 뭐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특별한 복잡성은 개가 질서와 카오스의 경계, 다시 말해서 임계점 부분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그래서 복잡계를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불러요.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이름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스튜어트 카프만이라는 그 생물학자가 아주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질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픽스드니까 딱 다이아몬드처럼 고정된 거거든요. 약간만 느슨하게 해놓더라도 그거는 퓨리딕하게 주기적으로 질서와 그 다른 질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질서의 세계예요. 여기는 예측 가능한 단순계거든요. 여기는 카오스의 세계예요. 근데 그 중간, 그러니까 카오스와 여기에 단순계의 중간에 해당한 요 영역이 복잡계인데, 이걸 복잡성이라는 걸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단순계는 단순해서 굉장히 여기가 여기 복잡성이고 복잡성이 낮아요. 카오스는 웬만큼은 복잡하지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카오스와 질서의 중간인 요 부분은, 다시 말해 크리티컬 포인트니까 임계점 부분이죠. 요 부분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 복잡도가 높은 겁니다. 요런 게 이제 그 시스템의 특징인데, 그럼 이거는 여러분 보기에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이거는 물리학자들은 복잡계를 안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어떻게 되면 뭐가 일어날지를 완전히 알거든요. 그 자동차가 부품이 몇만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몇만 개로 있는 부품이 어떤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설계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건 복잡하지 않아요. 로켓도 이제 수십만 개로 되어 있는데, 복잡한 로켓은 100만 개가 가야 되지만 그것도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아놓으면 어떤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잡도가 사실 0이에요. 복잡성이. 그런데 그럼 뭐가 복잡하냐? 아까 특별한 종류의 복잡함이라고 그랬는데, 기계가 주어진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따라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행동한다면 이 기계의 구조와 행동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과학자는 이 기계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로켓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기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부품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 부품들의 역할로부터 기계 전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 기계 시스템에 복잡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복잡하다 그러냐? 자동차를 내가 설계했거든요. 제가 자동차 설계했는데 조금 느슨하게 했어요. 설계했는데 뭐 철판으로 해야 될 거를 뭐 조금 철판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플라스틱 좀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더니 물에 빠졌어요. 근데 자동차가 헤엄을 쳐요, 제가. 그러면 이건 뭐죠? 설계자가 설계했던 알고리즘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그 복잡성이 있다는데, 복잡성은 뭐냐면은 뜻밖의 성질이 창발된 거잖아요. 이 자동차는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헤엄친다는 새로운 성질이 창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미처도 모르던 그 부품으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성질이 창발된다면 그 시스템은 복잡계라 그래요. 그런데 요새 말이 나오는 것 중에서 AI가 신문에 가끔 보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참 애매한 얘기가 되는데, 인공지능을 설계한 자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은 기계인 거예요. 그냥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기계가 갑작스럽게 자아의식이 싹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아의식은 본래 설계할 때 없었잖아요. 그 창발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AI라는 시스템이 복잡계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AI가 자아의식이라는 게 창발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창발돼요. 그게 이제 다음 2기 때 강의할 때, 제가 인공생명 강의할 때 그걸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창발됩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나 그 다음에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AI 연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정말 여기서 나오는 복잡 적응계 같은 거라면은 어떻게 만들다가 지금까지 100만 대를 만들어도 다 말 잘 듣고 하는데 100만 한 대째는 자의식이 창발돼가지고 사람 일 시켰는데, 아니 뭐 나만 죽으라고 일하고 자기는 부리먹는단 말이 하고서 반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럴 때 복잡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헤엄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인공생명의 연구에서는 자동차가 헤엄지는 것과 비슷한, 실제로 똑같은, 원리가 똑같은 뜻밖의 일이 실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설계한 폰 노이만이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말한 특별한 종류의 복잡이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복잡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분야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지 않고 복잡계에 갖는 기본적 성질과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고 연기법을 의미는 복잡계 성질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계 기본적 성질, 우선 복잡계는 열린계라는 거,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열린계란 말은 이 방 안의 공기는 지금 닫혀 있겠지만은 창문 열어놓으면 바깥 공기하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런 게 열린 개념. 우리도 열린 개죠. 생명체도. 생명체는 어떤 개냐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뭐 먹고 배설해야 되죠. 그래서 환경과 나 열려 있어요. 우리도 그 열린 개고, 그 다음에 개와 외부와의 관계가 반드시 비선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음의 피드백이나 양의 피드백이 있어요. 사실 양의 피드백만 있으면 그건 망해요. 뭐가 한쪽이 자꾸 뭐 커지니까. 그러니까 음의 피드백에서 적절한 듯에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선형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복잡계는 외부와의 경계가 명하지 않고 개와 외부, 개와 구성원, 구성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이다. 이런 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성 때문에 복잡계는 특징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가.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것은 그 비선형성은 그 수학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아무리 조그만 비선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증폭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굉장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비선형성 때문에 복잡계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죠?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어떤 어부의 종자는 과거를 기억해서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내려고 그러겠죠. 개의 행동에 비선형적 성질이 있으면 그로 인한 사건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끝없는 비선형 사근작용에 의해 이 작은 사건이 만드는 효과가 누적돼 언젠가 조건이 갖춰진 마침내 예기치 못할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조건에 따라 개는 자기가 출발했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이게 복잡계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이를 가르쳐 복잡계는 역사를 갖는다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휴를 보면은 전생에 심은 성근으로 인해 500세 후에 바른 믿음을 갖는
된다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영기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500세 뒤에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복잡 역사를 가진다는 말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눈송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지금까지 그 인간 세상 지구 역사 한 46억 년 동안 그다음에 아마 얼음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보다 작아서 생물이 생겼을 때 한 30억 년 전부터는 아마 눈이 왔을지 몰라요. 눈이 지구상에 35년 동안 내렸다면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겠어요. 그 눈 한 송이 한 송이 셀 수 없을 정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복잡하게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눈송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건 역사를 가진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어떤 물체 주변에 움직이던 그 공기입자가 이물 하나 딱 달라붙거든요. 여기 달라붙으면 요거 달라붙은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 근처에 그걸 중심으로 이게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최초에 달라붙었던 놈 때문에 눈송이 모양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과거에 처음에 붙었던 눈송이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달라졌다는 말이 바로 이 개가 역사를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도 사실은 그 7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없지만 눈송이는 더해요. 그게 복잡계에서는 개가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됩니다. 유사일에 지구상의 눈 중에서 같은 모양은 눈 없다. 그건 복잡계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고요. 복잡계에 갖는 역사의 종교적 의미는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부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반복적인 되먹임을 통하여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업력이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근데 또 그 재밌는 거는 지금 과거의 업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졌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의 업을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운명은 정반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상호인과에서 오는 복잡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얼마나 복잡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그 두뇌에 성냥대가리가 떼나들어 10의 100만 성개의 그 시냅스 연결 가능성이 있는데 우주의 입자의 수가 10의 90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은 어부작용, 즉 개인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미래가 업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도 미래에 대한 업을 작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전달되는 게 바로 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죠. 나의 운명을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제 10강에서 노자가 얘기하기를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아무리 작은 것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결국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 즉 업에는 비선형적 요소가 있어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가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그 과보가 나타나게 돼서 금생에 안 받으면 내생이라도 받는다. 참고 복잡계가 역사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사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깡통이나 돌멩이 같이 그 성태나 성질을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것과 문화와 같이 그 역사를 말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의 이론이 같지만 사실 세상에는 어떤 것이 없다. 느린 과정과 빠른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삶 자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한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똑같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는 게 바로 바르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그 전에 7월달 강의에서 가필드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과 대목임. 예측 불가능과 대목임은 복잡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카오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목임은 상호인과를 뜻하는 기계적인 말인데
카오스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인데 반해서 복잡계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지만 고도의 질서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이 이렇게 처음에 단순계로 가다가 어떤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난류가 되면서 복잡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고도의 질서를 창출한다는데 물이 무슨 질서를 창출할 건지 이런 의문을 가질 텐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잡계의 행동을 알아보기 좋은 이유에서 시냇물을 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충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냇물이 충류일 때는 그 행동을 쉽게 취할 수 있고, 그렇지만 비가 많이 와서 물 속도가 빨라져서 어떤 인계치에 서면서는 이렇게 장애물 지날 때, 이거 비행기이긴 하지만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난류가 생기는데, 이 난류가 바로 카오스입니다. 난류는 대표적인 카오스 현상인데, 흐름의 속도에 따라 시냇물의 행동이 돌변한 거죠. 돌변했는데, 그러면 충류와 난류 사이의 현상. 물이 흐르면은 난류만 있는, 충류와 난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계치 부근에서는 한 덩어리 시냇물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서 고도의 질서가 출현했는데, 어떻게 출현했는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요. 먼저 복잡계는 스스로 고도의 질서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닮음과 프랙탈 구조, 요건 이제 13강의 구조, 그러니까 13강에서 다음 달에 말씀드리려고요. 이거 스스로 고도의 질서를 창출했는데 그 중에 한 예로서 제가 아까 사반트 증후군을 들었죠. 누가? 벼락을 맞았는데 갑자기 음악의 천재가 됐다는 거. 그런 게 질서가 창출된 거죠. 여러분들도 가다 그렇다 해서 어디 전봇대 부딪히지는 마세요. 자기 조직, 여기에 지금 고도의 질서인데, 자기 조직.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개의 일반적인 행동이 바로 행동인데, 바로 임계점 부분이 바로 혼돈이 가장자여서 복잡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무슨 일이라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세상은 복잡계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고도의 질서가 인간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알고 발전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세상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 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게 뭐 벼락을 맞고 작곡가 된 사람, 이 책도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뮤지코, 내가 말한 거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뮤지코 필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존 라판다카의 깨달음 등.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눈에 보이는 걸 얘기를 하죠. 질서의 출현. 먼저 베르라 대류. 후라이팬에 여러분들 아마 얇게 발라야 돼요. 두껍게 발라야 돼요. 얇게 바르고 불을 끄면은, 불을 떼면은 이렇게 고도의 질서가 눈송이처럼 질서가 창출됩니다.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름 냄비를 가열하면 질서가 나타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솔리톤. 요게 진짜인데, 1834년 건축기사인 영국의 러스 스코트 레셀이 지금 만체스터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어디 영국의 운하를 가다 보니까 운하에서 물결이 하나 딱 생겼는데, 이 물결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렇게 물결이 생겼다 지나가다가 여기 장애물을 만나면 물결이 깨졌다가 다시 모여서 도로 똑같은 모양을 해가지고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쭉 물결이 가는 거예요. 보통의 파도는 어때요? 이랬다가 깨지고 없어지고 딴 파도 생기지 않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듯이 물 한 덩어리가 똑같이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이 말 타고 16마일을 달렸대요. 그래도 그 물이 똑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학회에다 보고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장치를 만들어 했는데도 성공 못해서 죽을 때까지. 아들이 또 했는데도 성공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공 못하는데 1905년 이 사람이 34년에 발견했는데 66년하고 5년 되니까 71년 뒤에 네덜란드의
콜트베거 드 브리스라는 수학자가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만들어내자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고 맨들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맨들어진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966년 페루에서 해일이 발생했는데 그 해일이 한번 발생한 것이 일정 에너지를 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동경만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 다음에 목성의 대적점. 목성의 대적점은 제가 기억하기로 1600년대 중반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45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점 하나가 점도 그냥 점이 아니라 지구보다 더 큰 점인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유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속의 신호전달. 한번 이런 걸 볼까요? 우리 몸속의 신호전달은 결국은 전기 신호로서 일종의 파동인데 이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면 큰일 나죠.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뭐 못을 밟았는데 아팠어요. 아프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몸을 타고 올라오다가 이 신호가 조금씩 물결처럼 바뀌어가지고는 여기까지 올 때는 아주 쾌적하고 쾌감이 나는 신호를 주면 어떻게 돼요? 나 못 또 밟게 되겠죠. 근데 그 아프다는 신호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은 다 이런 걸 우리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양으로 전달되는 그런 웨이브를 솔리타리 웨이브라고 하는데 그 물리학자들의 그 용어를 따라서 솔리토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여드린다는데 이게 바로 그 모양이에요. 이건 요새는 만들어내요. 연구가 잘 됐으니까. 여기 어떻게 한 덩어리 물결이 딱 솟아오른 게 보이나요? 이곳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대로 이 운하를 따라서 그 몇 마일 공간에 진행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덩어리 물이 살아있는 물체처럼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류도 아니고 충류도 아니죠. 요거는 모닝글로리라는 말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닝글로리라는 이 구름인데 이 구름은 호주의 북부에서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호주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개껍질 생겨가지고 여기가 볼록수선 이렇게 쏙 들어가 요 자리에서 생기는 건데 여기서 이까지가 1200km. 요 폭은 한 150km인가 뭐 50km인가 그 정도 되는 이 구름이 생기면은 이것이 하루 동안 흩어지지 않고 하루가 아니에요. 한 2, 3일 동안 흩어지지 않고 1000몇백 km나 되는 그 긴 구름이 똑바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은 제가 여기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뽑아왔는데 여러분이 모닝글로리라는 말을 쳐보면은 재미나는 그림을 많이 얻을 겁니다. 마치 이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그 복잡기에서 창발된 질서죠. 고도의 질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목성의 대적점, 소위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요 레드 스팟은 열린 개인 것이 계속 폭풍이 불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풍에서 에너지를 받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는데 이 조직은 우리로 치면 태풍에 해당하는 건데 조직은 지금 350년, 360년 동안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몸도 때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모양을 만들어서 60년 동안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기 낳듯이 이거 애기도 나와요. 여기서도 또 작은 소용돌이가 나와서 나가기도 합니다. 마치 생명체처럼. 이 그림을 더 좀 많이 보자면은 지구, 요게 레드 스팟이고 여기에 지구인데 여기서는 계속 폭풍이 돼서 에너지를 주고 자기가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의 모양을 일정 유지한 다음에 또 배설하듯이 에너지를 내보내요. 내보내고 어떤 때는 작은 소용돌이를 마치 그 아기 소용돌이를 생물의 새끼 낳는 것처럼 내보내기도 하는 이러한 조직이 지금 360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고대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자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레드 스팟에 사진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런 게 애기 소용돌이가 지금 나가는 걸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토성. 얘도 토성에는 레드 스팟이 아니라 화이트 스팟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그 다음에 이 해왕성에 나오는 그 어떤 스팟이고, 그 자기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지능. 집단 지능이란 말은 우리가 지능이라면 뭐 통제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뭘 시킨 적이 없는데, 집단이 모이면은 고도의 질서가 창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단에는 두뇌가 없는데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집단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 개미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개미가 이건 이제 브라질에서만 주로 보이는 현상인데, 브라질은 아마존 강에 습지되는 그 갈수기하고 비수기 사이에, 건조기 사이에 그 물 높이가 5m라고 합니다. 5m면 뭐죠? 5,000mm죠. 5,000mm. 5,000mm의 비가 오면은 개미들이 살다가 피신하면 짜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피신해야 되죠. 그럴 때 개미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발을 잡아서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개미들이 그 위에 올라타서 이 거대한 개미 집단이 아마존강의 그 5m나 높아진 물을 따라서 쭉 흘러가다가 상륙할 곳이 있으면 딱 상륙해서 풀어져서 가는 것이 뭐 매년 발견됩니다. 매년 한두 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발견되고, 이거는 개미들이 다리를 놓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건 아니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놔서 꼭 사람이 도로 놓듯이 다리를 놔서 여기 이렇게 타고서 다른 개미들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무 잎에서 이 나무를 건너가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개미가 이렇게 다리를 놔서 다른 개미들이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제 절벽 틈을 개미가 뭐 한 두 마리만 모이면 되니까 이건 좀 사실 간단한 다리겠죠. 이것은 높은 나무에서 그 땅으로 이렇게 개미가 다리를 놓는 거. 근데 더 멋있는 거는 흰개미입니다. 이 꽤 큰, 여기서까지 높이가 2m가 넘을 텐데, 여기 대개 보면 한 6m쯤 되겠죠. 이 흰개미 탑입니다. 근데 이 흰개미 탑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높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서 마치 인간의 도시처럼 이게 요 속에 한 200만, 300만 마리 사니까 도시가 모여서 이런 큰 개미의, 그 흰개미의 탑을 만들어서 질서가 창출되는데, 이 속에 이 큰 개미탑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 9m로 알고 있는데 9m가 되는 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냉난방 장치가 잘 돼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크고 얼마나 큰지 지금 보여드리는데, 요게 지금 이 개미굴의, 그러니까 흰 개미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돼서 이렇게 더운 공기가 빠져나고 찬 공기가 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다 만들어서 이런 구조를 흰개미가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창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지능의 창발. 지능의 창발이죠. 그 흰개미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에는 그런 지능이 없는데 모아놓으니까 그런 지능. 인간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한국의 문화 이런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모이니까 한국 문화가 창발된 거죠. 그래서 새와 물고기.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 포식자가 이렇게 모형처럼 마치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포식자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됐죠.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새도 이 큰 새 한 마리 같잖아요. 그러면 그 매나 독수리가 이 큰 새한테는 잘 안 덤벼요. 기러기가 달하는 모습. 이거 아마 천수만에서 볼 수 있는 그 새들의 군무입니다. 이런 거 집단 지능 이후도 이런 거는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조그만 로봇 같은 거, 동전 크기만한 로봇을 만들어서 간단한 규칙을 주게 되면 별의별 그 규칙을 다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체에는 없지만은 모아놓으니까 뭐가 생긴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양보다 질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양이 커지면 질도 달라져요. 그게 복잡계의 특성입니다. 생명체의 출현같이나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기 조직의 현상이 바로 생명체 출현과 진화를 할 수 있고, 의식이 새로운 차원에 있는 것을 마음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왜 그 점수와 도노를 말씀드렸는데, 진화라는 건 천천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마음이 임계점까지 왔다가 거기서 갑자기 점프하는 게 도노인데, 그게 만약 우리 마음이 복잡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팔정도나 육바라밀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현하면 진짜 이런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은 인간의 행위나 경험이 아리아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것인데,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공능이라 부르거든요. 불교 용어로서. 이 공능이 지금 복잡계 용어로 바꾸면 자기 조직력입니다. 업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업력을 자기 조직력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기 조직의 불교적 의미. 이건 이미 했던 건데, 말만 조금 바꾸죠. 중앙계 염초경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만드는가, 이것을 아는 수행이 팔정도의 정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 만드는 거는 물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내 마음을 관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맑아지고 가라앉으면서 거기서부터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했고, 제가 다음 두 번째 때부터는 구글에 이사를 있는 차드 몽타이라는 사람이 한 어떤 그 정념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념 수행을 통해서, 정념 수행이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거든. 들여다보는 걸로서 우리 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는 거, 깨달음은 마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협동해서 하나의 거대한 통일적 질서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 그 당시 깨치기 전에 부처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처라는 거대한 통일적 질서를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악업 역시 하나의 통일될 질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교 교주라든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통일적 질서를 만들려고 하려면은 딴 게 아니라 팔정도를 늘 수행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속 이게 보면은 엄표 불가능하고 무한하며 빛나는 의식, 이것은 땅의 경과함, 물이 촉촉함, 불이 뜨거운 피조물의 피조성, 신의 신성, 일체의 참여한다.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정념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마불이 이분 부분을 떠나 통일된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드는 자기 조직의 최고 경지인데, 이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 내용은 뭐 팔정도가 다를 바 없죠. 그 다음에 진화와 범부의 업력은 모두 복잡계에 갖는 자기 조직의 능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진화와 업력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화는 자연의 법칙, 업보는 인과의 법칙을 따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방향이 없는데, 보살의 원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죠. 그렇죠? 불보살의 원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큰 원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자기 조직의 어떤 그 복잡계에 가는 자기 조직의 능력에 의해서 뭐가 된다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7년만 열심히 발정도를 수행하면 부처를 이룬다 그랬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지만 니까에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이 좀 어려우면은 1년만 해봐라. 그래서 너 굉장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따둑거리면서 꼬시는데 1년 하기 싫으면 한 달만 해봐라. 그래도 너 굉장한 경지에 이를 거다. 근데 그건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틀림없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기 뒤에 저희 집사람이 앉아있지만은 6월달에 단막 코리아에 가서 열흘 훈련 받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을 우리는 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쫄라 판단 것처럼 그러니까 중분기인으로서 이것저것 다 의심만 하지 말고 쫄라 판단 것처럼 그러니까 믿어보자 하고 믿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불법 수행에는 자기 조직에 이른 첫째 단계는 사람의 경우 마음이 산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망 힘에 휩쓰지 않는 것. 그러려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선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인데 오늘 강의 끝인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과도한 욕망이나 지나친 금욕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 즉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이를 억제하는 마음사에서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외부의 유혹이나 내면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은 안정된 마음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갖추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조직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조직력이라는 건 딴 말이 아니고 복잡계에 관한 말인데 이게 복잡계가 그대로 연기법이니까 그 연기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행을 지금 과학적인 용어로 바꿔놓은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